자, 오늘은 사회 이슈, 한 주간 우리를 눈과 귀를 잡았던 사회 이슈부터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도움말 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님,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이인철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다룰 첫 번째 이슈는 어제 토요일 하루를 정말 뜨겁게 달궜습니다. 교육부의 고위급 공무원이 충격적인 발언을 해서 하루 종일 논란이 됐는데, 먼저 이웅혁 교수님께 이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엊그저께 7일 날, 경향신문 기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교육부 고위 간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나라의 민중은 개와 돼지와 같다. 그리고 신분제를 공고해야 된다. 난 신분제 있는 사회가 좋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갑자기 개와 돼지가 돼버린 이와 같은 사실은 충격적인 상황이고요. 99%가 민중, 개와 돼지이기 때문에 이 민중들은 그냥 밥만 잘 먹게 해주고 하면 족하지 않느냐. 나는 1%에 속하기 위해서 다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신분제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면서 어차피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신분제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서 미국 사례를 들면서 미국에서도 히스패닉이나 흑인들 같은 경우는 상위층으로 진출하려고 아예 생각을 안 한다. 우리도 그와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상당히 황당한 이야기를 한 것이 지금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사실 듣는 제 귀를 의심하게 되는데요, 이인철 변호사님. 네. 사실 저희가 교육부 정책기획관이라고 하면 얼마나, 제가 최고위급 하는데 얼마나 높은 자리인지 무슨 일을 하는 분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 사람이 행정고시 출신에다가 교육부 장관 비서관, 지금은 이제 정책기획관인데요. 정책기획관은 이 상급으로 장차관 바로 밑에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대학 구조개혁 같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이 공무원이라는 게 뭡니까? 영어로 public servant, 즉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거든요. 근데 일부 고위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마치 자신들이 국민들을 위해 군림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국민들한테 군림하는 게 아니라 봉사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명을 지금부터 제가 듣고 보니까요. 굉장히 엘리트 코스만 걸어온 공무원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백성훈 변호사. 어제 발언 중에서 지금 방금 이웅혁 교수가 소개해 준 내용 말고도 더욱더 우리의 눈과 귀, 과연 이 소리가 맞는 건지를 의심하기에는 충격적인 얘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민중은 개, 돼지다의 어찌 보면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구의역 스크린도어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청년이 하나 사망을 하게 됐잖아요. 이제 그거를 언론사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의역에서 컵라면도 못 먹고 죽은 아이가 너무 안타깝지 않느냐. 내 자식이라고 하면 생각해봐라 그랬더니 그게 어떻게 내 자식처럼 생각되냐? 그게 자기 자식 일처럼 생각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책기획관의 생각은 민중은 개, 돼지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사회 안전망 확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회 안전망 확충은 개, 돼지가 반항하거나 불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 정도. 그러니까 일단 교육부의 정책기획관이라는 거는 지금 아까 역사 교과서 문제나 여러 가지도 있지만 우리나라 교육의 정책 일반을 좀 수립해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 지금 아이들이 교육받아 나가는 데 대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저도 어제 이게 사실인가 너무 의심이 들어서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통상적인 공무원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 언론사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이라는 전제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교육부 쪽에서도 이런 설명을 하는 거 보면은 거의 대부분은 사실인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고의역 사고에 대해서는 온 국민, 대부분의 국민들이 진짜 가슴이 저리도록 슬픔을 느낀 사건이었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이 없다는 식으로 예의를 했다는 것도 충격적인데다가 국민들을 보고 아무리 영화 대사를 인용했다지만 개, 돼지라고 표현한 거. 그 사고방식 자체는 사실 놀랍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개, 돼지로 평화했던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인터넷 댓글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의견과 비판 올려줬거든요. 자, 이웅혁 교수님, 어떤 내용들이 올라왔습니까? 예, 상당히 네티즌들이 정확한 내용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이 고위 공무원이 대기 발령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기 발령 적합하지 않다라고 한 취지에서 1대 99, 정말 파면돼서 99%에 들어가라. 이와 같은 네티즌의 표현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본다면 이른바 한국에 성공한 파워 엘리트들, 소위 말해서 고위 공무원들,
사람들의 솔직한 마음이 드러난 것이 아니냐. 상당히 냉소적인 그 발언도 함께 그 있을 뿐더러 지금 그 교육부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특히 국정교과서라든가 중요한 교육 정책을 다루는데 정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중요한 국정교과서를 다룰 수 있겠느냐에서부터 고위 공무원의 이와 같은 행태를 보면 대한민국 너무 걱정스럽다라고 하는 취지의 헬조선 아니냐. 이와 같이 상당히 쓰디쓴 그 지적이 현재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고위 공무원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헬 조선이란 말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또 한 말씩 하는 분입니다. 진중권 교수. 역시 일침을 한번 가했다고요. 이인철 변호사가 말씀해 주시죠. 국민들이 만약에 뭐 개돼지면 당신은 국민들의 세금을 빨아먹는 기생충이다 이렇게 일침을 가야 되는데요. 저도 이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역사 공부를 좀 제대로 하셔라. 옛날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일화가 생각납니다. 태조 이성계가 이제 무학대사한테 놀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대사 얼굴은 돼지 얼굴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이성계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상간마마의 얼굴은 부처님 같습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거든요. 자, 이 사람이 평소에 인격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죠. 앞으로 국민들을 좀 섬기고 그런 부처님 같은 넓은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철 변호사 일침이 진중권 교수 일침보다 더 날카로운 것 같습니다. 자, 이윤혁 교수님. 네. 그렇다면 교육부는 어떤 입장을 내놨나요? 그 상당히 조금 그 제 식구 감싸기 같은 태도가 좀 저는 보인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그 과음 때문에 또는 그 피로 때문에 사실은 실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취징 진담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그 평상시에 생각했던 가치관과 세계관이 투영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와 같이 보여지고요. 또 그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심려를 끼쳐서 송구스럽다. 뭐 이렇게 그 표현하고 말았었는데 과연 이제 그 공무원 관계법에 의해서 파면까지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그 반헌법적인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헌법에서도 보면 특수한 계층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이른바 그 선동하고 이와 같은 취지라고 본다면 정말 그 중징계가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교육부가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했는데 심려는 맞는데 송구 가지고는 끝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이번 사건은 그러니까 정말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죠. 억울한 옥살이. 그런데 17년 만에 결국 누명을 벗게 됐다면서요, 이용혁 교수님. 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누명을 완전히 법적으로 벗은 상태는 아니죠.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누명을 벗기 위해서 재심 결정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1999년도에 강도 그 치사 사건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사실은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3인조 강도가 3년에서부터 6년 유죄 판결을 그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진짜 진범이 3인조가 따로 있다. 이와 같은 첩보와 또 그 검찰에서도 자백을 받아내긴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재심 청구를 했지만 이것이 이제 인용이 안 되었다가 그 이제는 예를 들면 진범의 자백도 있었고 또 그 당시 현장 검증을 했던 동영상에 의하면 경찰이 마치 이렇게 시켜서 조작을 해서 하는 것 같은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등장했다. 그러면 누명을 벗기 위해서 공식적인 다시 재판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3일간에 검찰이 항고를 하지 않게 되면은 사실은 재심이 다시 시작한다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사실 뭐 이용혁 교수님께서 말씀은 해주셨지만 사실 재심이 받아들여지는 게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닌 거잖아요. 좀 이례적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재심이 개시가 된다는 의미는 판결이 이미 다 확정된 걸 다시 뒤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법원까지 해서 판결이 확정됐고 형까지 다 살한 상황인데 그 전에 수사부터 재판까지 모든 게 잘못됐다는 걸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재심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재심을 개시할 때 요건이 있는데 증거의 신규성, 그러니까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 증거가 굉장히 명백해야 돼요. 근데 일단 이번에 이 재판부에서 바라본 바로는 일단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수사 과정에서 무언가 앞뒤 안 맞는 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경찰이 좀 강압적인 태도를 취해서 좀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라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재심이 개시가 되는 거고요. 이제 재심이 개시가 돼도 실제로 재심 판결을 통해서 이제 무죄 판결이 나와야 이제 완전히 혐의를 벗는 건데 이제 재판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늦게 시작한 게 안타깝다.
저도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네. 아니, 사실 저도 이 사건을 좀 보면서 저도 궁금해서 좀 알아봤었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그 범죄 자백한 그 진술서 자체가 뭐 범인이 3명인데 각자 따로 진술서를 받았는데 뭐 단락 자체가 다 똑같거나 이런 그런 정황들이 좀 발견이 된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재심이 받아들여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요, 이인철 변호사님. 네. 예. 그러면은 지금 이 만약에 3례 3인조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값을 치렀던 그 이 3인조에게 무죄가 내려진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 진범이 이제는 그 죄값을 뒤늦게나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안타깝게도 진범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진범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에요. 네. 그 당시에는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진범을 잡는다고 해도 이 사람을 처벌하기는 어렵고요. 형사소송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99명의 그 절도범을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이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분명히 이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억울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도 그런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기록만 보기 때문이에요. 선입관을 갖고 이제 꽤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너무 기록만 보지 마시고 좀 사람을 좀 보십시오. 사람의 말을 좀 들어가지고 정말 억울한 그런 사람이 다시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건을 보니까 이 당하신 3명은 참으로 억울합니다. 본인들은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강도짓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정황이 보이는데도 징역형을 다 살았거든요. 그리고 나와서 뒤늦게 보니까 진범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잡혔고요. 그 사람 스스로 자기가 진범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 사람이 모두 형을 살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 자체가 무죄 가능성이 있어서 다시 한번 재판을 열자 이렇게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나 진범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더 이상 처벌받기 어렵게 됐고요. 그렇다면 남은 건 하나인데 이분들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형까지 살고 나왔습니다. 만약에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확정된다면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뭔가요? 일단 지금까지 수사부터 재판까지 모든 게 잘못돼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하고 나왔고 그리고 심지어 진범은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처벌도 못 받는 상황이 됐다면 그거는 일단 피해가 굉장히 지금 뭐 앞으로도 계속 예상되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피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과자라는 낙인까지 찍혀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국가배상 청구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그 돈으로 이게 다 위자가 된다라고 보기 쉽진 않겠지만 이런 과정에 이제 잘못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은 해결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걸로는 모든 게 이분들의 모든 억울함이 풀리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아까 이인철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재심이 열려서 누군가의 결백을 다시 밝혀야 되는 상황들을 만들지 않으려면 수사기관에서부터 그러니까 이번 수사기관은 사실 억지로 자백을 받아내면서부터 이게 일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수사자 A, B, C만 좀 정확하게 지켜도 이런 일까지 발생하지 않으니까 수사기관부터 또 재판기관까지 정말 이 사람의 마음, 사람의 목소리를 좀 정말 진지하게 경청을 했으면 바람이 좀 듭니다. 자, 뒤늦게라도 억울한 분들 풀 수 있는 방법을 국가가 좀 책임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건 한번 또 알아보죠. 네, 이번에는 이번 사회에 정말 분노 범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자꾸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용혁 교수님, 네. 사실 그 층간 소음으로 일어난 범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좀 순간적으로 욱해서 일어날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예, 이번에는 상당히 뭐 계획을 철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몰래 카메라까지 설치해서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에 이제 접근을 해서 살해를 했던 것이죠. 20층에 살고 있는 30대의 그 남자가 21층에 살고 있는 60대 그 부부의 층간소음을 이제 견디지 못하고 그야말로 이제 공격 행위를 하고 그 도주해서 있다가 이제 검거가 되었던 이와 같은 그 사안인데 결국은 이제 이 우리 사회 그 험해지는 그런 분위기, 그 이웃 공동체의 상실 이것이 이른바 소위 말해서 그 분노 범죄 한 모습으로서 소위 말해서 보복 범죄, 층간소음, 주차장에서의 그 시비 등으로 지금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욱한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치밀하게 계획이 됐다고 하니까 더 무서운데요. 저희가 그래서 한번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경찰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예민해 좀. 햇빛을 못 봐, 햇빛을. 햇빛을 못 본다고요? 네, 햇빛을 보면 눈이 아프고 그래요. 햇빛만 봐도 눈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외출을 안 해. 예, 집에 있는데 이제 자꾸 이게 층간 소음 그런 것 때문에 자기는 스트레스 받았다. 주말에는 애들이 왔대, 주말에. 그러고 갔다가 고쳐달래도 네. 안 고쳐주고, 몇 번 제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예. 예? 알았다고 해놓고 무시하고 한 번은 찾아갔을 때 오히려 화를 냈다. 예, 뭐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났다.
네, 그런데 정말 요즘에 보면요. 백성문 변호사님, 요즘에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굳이 뭐 층간소음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건들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좀 보복으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층간소음이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많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주차 문제도 그렇고 층간소음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층간소음 위에서 누군가가 막 쿵쾅쿵쾅 뛰면 보통은 옛날에 이렇게 찌르던가, 네. 꾹꾹 이렇게 찌르던가 이런 정도, 아니 많이 해봐야 뭐 위에 올라가서 문 두들기는 정도였는데 그렇죠. 요즘에는 층간소음 종결자라는 게 등장을 했어요. 아, 뭔가요? 그게 우퍼 스피커인데요. 블루투스를 연결을 해서 천장을 여기서 붙입니다. 천장을 해서 지금 붙여서 영상 나오는 저기 저기 스피커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큰 소리를 울리면 위에 생활이 안 될 정도의 이 소리를 내는데 사실 저렇게 보복을 하게 되면 윗집에서 또 가만히 있겠어요? 또 가만히 안 있어요. 근데 저건 정말 저런 그릇된 물건을 상술이에요. 만들어내는 분은 어떤 분이 저런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 사실 스피커 자체는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퍼 스피커인데 저거를 천장에 붙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죠, 원래는. 그냥 음악을 들으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저거를 천장에 붙여서 윗집을 생활을 못하게 하는데 저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분들이 아예 팔면서 그 밑에 이렇게 써놓고 팔아요. 층간소음 종결자. 아니, 저 그러면 궁금한 점이요. 아니, 그렇다면 백 변호사님, 네. 만약에 층간소음 종결자라고 해서 판매를 한다 그러면 네. 그거는 불법 아닌가요? 그거 아니죠. 아, 그 그래요? 판매 자체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물건을 파는 거, 이 물건 자체 하자는 없는 거고요. 네. 그거를 어떻게 이용하든지 소비자 역할인 건데 이걸 가지고 뭐 층간소음 종결자라고 해서 천장에 붙이든 말든 이 파는 사람에 대해서는 윤리적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설령 있지만 고지를 했다고 법적 해도. 비난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인철 변호사님, 네. 사실 저런 층간소음 종결자가 나왔던 얘기 듣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굳이 저런 방법까지 쓰지 않고 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을까요? 사실 저희 집도 층간소음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았거든요. 아. 윗집 아이들이 그냥 새벽만 되면 막 쿵쾅쿵쾅 뛰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막대기로도 쳐보고 뭐 별짓 다 했는데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그 선물 사들고 과일 같은 거 선물 사들고 그냥 부탁을 했어요. 제발 좀 조용해지세요. 그러니까 좀 조용해지더라고요. 아. 서로 간에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주간은 이제 43데시벨, 야간은 38데시벨, 즉 어린아이가 1분 정도 막 뛰는 소음을 넘으면 이제 법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1인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후 사회센터 이런 게 있는데 이 법보다는 서로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화가 나도 3초만 참고 더 화가 나면 10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층간소음 문제도 사람 간의 문제거든요. 사람 간의 문제는 마음을 열고 배려하는 마음을 서로 가지면 해결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 볼 사건도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것도. 이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보통 가족끼리 심심풀이 땅콩 삼아 화투 놀이를 해도 짜고 치는 게 들키게 되면 이거 감정 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한 지방의회에서 의장 자리를 놓고 의원들끼리 짜고 치는 일이 발생했고 그게 들켰습니다. 자, 백성우 변호사. 네. 이 과정에서 뭐 혈서까지 나왔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의장 자리 놓고 담합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6일날 이제 의령군 의회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 새누리당 의원 5명, 무소속 5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러면 6명이 담합하면 그쵸. 누구든 의장을 만들 수 그러겠네요. 있죠. 그래서 6명이 담합을 한 겁니다. 6명이 혈서라고 하는 이제 각서를 만들어서 전반기를 누가 하고 후반기는 누가 하고를 정해 놓은 건데 이제 사단이 난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이제 후반기에 의장이 되기로 한 분이 이제 당연히 이제 이 선거 과정에서 내가 의장이 돼야 되는 의장이 안 된 거예요. 의장이 안 되니까 갑자기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이런 각서가 있다라는 걸 공개를 한 겁니다. 각서가 있다는 공개를 하고 내가 이번에 의장이 돼야 되는데 이 안에서 누군가 배신으로 의장이 되지 못했다. 근데 각서 내용을 보면 만약에 배신을 하면 의원이 각각 1억씩 이번에 이제 의장이 될 사람한테 주는 거고 그리고 한 명이 이제 모든 거를 다 이 기획에서 잘못하면 그 사람은 2억을 주는 걸로 각서를 썼다는데 저도 맨 처음에 각서 보고 설마 했는데 이게 혈서예요 또 심지어 수지침으로 그것도 뭐 이렇게 원래 혈서하면 이렇게 좀 상처 낸 다음에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수지침으로 살짝 찍어서 피 한 방울씩 섞어서 했다는데 이렇게 혈서까지 썼지만 법적으로 의미 전혀 없는 혈서인데 이걸 공개해서 사실 국민들이 야 진짜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죠. 단순히 각서가 아니라 피를 섞은 인줄진 혈서. 자, 이용혁 교수님. 네. 과거에 조직폭력배 대원들이 뭐 자기들이 이권을 나눌 때 서로 뭐 피를 나눈다 아니면 뭐 자기 어떤 상처 부위를 서로 이렇게 나눠서 보여주면서 서로 약속을 한다 이런 건 들어봤는데
조폭도 이렇게 혈서는 안 쓰지 않습니까? 그 뭐 과거에 이제 소위 말 의리를 공고히 하고 이마 손가락을 자르면서 무엇인가 규율을 강조하는 그와 같은 이제 뭐 차원이 그 과거에 좀 있었죠. 근데 요즘 조폭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이와 같이 이제 끔찍한 행위 자체를 하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 그 사안에서 어떻게 보면 내면을 보게 되면 그 지방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생각할 때 이권이 상당 부분 그 달려 있다 보니까 그야말로 나눠 먹기식 담합을 한 이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그 의장직을 하게 되면 일정한 보정금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뭐 관에 관련된 행사에 있어서 유형 무형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말만 지방의원이지 이권을 나눠 먹기 위한 혈서가 등장한 거는 조폭이군요. 그러면. 그렇죠. 제가 어떻게 본다면 이제 공식적 조폭과 다름이 없지 않는가 저는 그와 같은 시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상황의 그 진행 상황을 보면 어쨌든 중간에 한 사람이 배반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제 그 전반기에서 약속대로 됐는데 후반기에서 이미 예약이 된 그 의원이 의장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5표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표를 받게끔 된 거예요. 그러면 한 표가 사실은 이탈표가 나온 거죠. 왜냐하면 기권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알려지게 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백 변호사님. 네. 사실 이 상황을 놓고 보면 다들 너무 황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장 내 거였는데 놓쳤다라고 울분을 터뜨리는 의원도 있고 또 기권표를 낸 사람도 있고 다들 황당할 것 같은데 좀 반응이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6명이 담합을 하면 당연히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럼 5명 중에 한 명이 배반을 하면 이제 의장이 안 되는 건데 이제 지금 이번에 이 각서 혈서를 공개한 의원은 이런 거죠. 2년 전에 강력한 다짐을 하는 이런 혈서까지 써놓고 나를 배신한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분이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분은 이제 그렇게 그쵸.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이제 찍어주기로 했는데 이제 기권한 의원이 한 분 있어요. 근데 그 의원은 더 이상 이제 구태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해서 찍지 않았다고 하는데 또 일단 지금 여기 이 의령군이 한 2만 8천 명 정도 주민이 있는 굉장히 작은 곳인데요. 이런 작은 지역에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서 너무 참담하다라는 건 또 지금 이번에 새로 의장이 되신 분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이런 거는 이제는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어제 각서를 보면서 아니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에 조폭도 안 쓰는 이런 각서를 법적 효력도 없는 각서를 본인들이 무언가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 먹기 위해서 각서를 썼다는 것 자체가 이분이 이걸 얼마나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괜찮다고 생각했을까 공개했을 거 아니에요. 이 공개하신 이 분의 행태도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네요. 지금 이 조항, 이 각서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인철 변호사. 그런데 각서 내용을 보면 찍어주지 않으면 뭐 억 단위로 배상을 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지킨다. 안 지킬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다 감내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엄격하게 이 내용은 개인들 간의 어떤 사적인 거래라고도 볼 수도 있거든요. 자, 이 혈서의 내용, 진짜 법적 효력은 전혀 없는 겁니까?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각서를 작성할 때가 있는데요. 이 각서가 유효한 경우도 있고 무효인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황당한 각서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신체 포기를 해라, 뭐 몸을 팔아라 이런 각서가 있잖아요. 무효고요. 또 이혼하면서 남편이 위자료고 재산분을 아내한테 주면서 절대로 재혼하지 말아라. 재혼하면 다시 돌려놔라. 이런 각서도 있습니다. 다 별의별 무효입니다. 각서가. 우리 민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헌법상의 인격권이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은 다 무효거든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불법적인 일을 방조하는 걸 수도 있고 전혀 이거는 우리 사회 통념상 인정되지 않는 각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무효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선량한 풍속과는 전혀 먼 혈서군요. 근데 이경학 교수님,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이 각서가 공개된 거는 본인이 의장이 못해서 억울해서 된 건데 네. 그분은 억울하다고는 하나 이게 공개되는 순간 본인도 굉장히 논란에 휘말리고 자칫 처벌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공개를 한 거야? 자기가 누가 먹는 건 내가 다치더라도 누가 먹는 건 참을 수 없다. 뭐 이런 심정인 겁니까? 뭐 그런 심정으로 봐야 되겠죠. 소위 말해서 그 응징과 보복을 내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실이 공정치 않은데 각서에 이른바 공정한 룰을 맺었으면 그대로 따라가야지 왜 나만 이제 손해보느냐? 그러면 내가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응징과 보복과 처단을 할 만한 것이다. 그래서 이걸 세상에 알려서 소위 말해서 다 같이 이제 피해를 받더라도 나는 그것을 온당타고 생각한다. 이렇게 사실 왜곡된 그야말로 합리화 의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판 사판 가리지 않는 이런 행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조폭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폭과 같은 행태를 보인 이 지방의회 의원들 처벌할 방법이 있나요? 없는 건가요? 딱히 없습니다. 없나요? 지금 딱 보면 야 이건 뭐 의장직을 담합했으니까 일단 담합한 거와 관련해서 뭐 죄를 물을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할 텐데 그건 뭐 경매나 그런 데나 그 담합하는 게 처벌이 되는 거고요. 의장직 담합은
일단은 이제 형법상으로 처벌할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생각해내 볼 수 있는 게 뭐 정당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뭐 이런 부분 생각했을 텐데 돈이 실제로 오갔다 그래도 이게 정치자금인가요? 지금 의장직 서로 이 뭐 누가 하네, 누가 먼저 하네, 만에 이런 문제 가지고는 사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만약에 이제 이 혈서를 기초로 해서 너가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으니까 돈을 내놓으라고 좀 공갈이나 협박을 했다면 그렇다면 이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지금 현 시점에서는 사실 선관위도 할 게 없고 이제 검찰도 할 게 없는 만약에 정말 중간에 국민들로부터 정말 예. 지탄만 받을 만한 그런 사안입니다. 어느 정도 액수의 돈이 오갔다면 이게 좀 공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뇌물 관련된 처벌은 불가능한 건가요? 이것도 뇌물이라고 또 볼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뭐 직무와 관련해서 무슨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사실 이거는 직무와 관련성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이 내용은 황당한 코미디일 뿐이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형사처벌은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제가 굳이 따진다면 이거 약간은 좀 재미있는 말인데요. 이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범죄단체 조직죄라는 게 있습니다. 거의 수준이 조폭 정도의 수준이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범죄단체로 봐야 되지 않나. 정말 그런 재미있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진짜 범죄 단체로 간주를 하고 서로 혈서를 쓴 거를 서로 범죄 단체에서 이권을 나눠 갖기 위한 어떤 모종의 행태라고 봤다. 자, 답답한 현실이군요. 처벌할 방법은 딱히 없고 이런 정도까지 무리수를 써야만 처벌할 수 있는 현실 참 이상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사건 사고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촌지 사건입니다. 이용혁 교수님. 네. 아니, 요즘 세상에도 촌지를 주나요? 그렇게 말해서 저도 상당히 놀라운데요. 이 담임 선생님이 그 학부모 2명으로부터 네. 그 도합 460만 원 상당입니다. 그 상품권 230만 원, 공진당 30만 원, 현금 200만 원, 460만 원 이제 그 받는데 네. 이제 학부형들께서는 예를 들면 이제 숙제를 할 때 혼내지 말라라든가 좀 잘 봐달래라든가 네. 또는 이 망신 주기를 좀 하지 말고 또 그 생활기록부상에도 좀 잘 기재해달라 네. 이런 부탁을 하면서 460만 원을 수수했던 예와 같은 그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인철 변호사님. 사실 전 이게 더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사건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면서요? 이 선생님이 공립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사립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공립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에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 네. 사립학교 교원 같은 경우에 뇌물죄가 적용이 안 되고 배임수재죄가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배임수재죄가 성립이 되려면 단순히 그냥 돈을 준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부정한 청탁을 해야 됩니다. 아주 나쁜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돈이나 선물을 줘야지만 처벌할 수 있는데 이 1심 재판부는 그런 거예요. 통상적으로 학부모님이 그 교사한테 말할 수 있는 정도다. 뭐 크게 부정한 청탁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판단해서 무죄 판결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백성문 변호사님. 그럼 사실 1심에서 그게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데 이게 항소심으로 넘어갔잖아요. 저희가 좀 솔로몬의 판결을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항소심에서는 이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데 저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정한 청탁이라는 개념 때문에 네. 사립학교 교원은 사실 촌지를 봐도 처벌하기 힘들었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표현을 쓰면서 항소심에서 유죄를 인정했는데요. 일단 이 46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통상적인 사교적 의뢰를 초과하는 금액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사의 청렴 의무에 반한다라는 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원래 아이들을 좀 이렇게 혼내거나 모욕 주거나 했던 일들이 좀 많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돈을 준 거라면 그건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일단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김영란법이 제정이 된 거예요. 앞으로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면 이런 거 다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국회의원들은 처벌이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선물 많이 받으면서 처벌 안 되고 다른 사람들만 처벌하게 만드니까 국회의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참 이래저래 요래조래 빠져나가는 게 참 많습니다. 네, 일단 오늘 사회 이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